네, 안녕하십니까. 권동성입니다. 이번 강의도 마찬가지로 전기 용어인데요. 이번 강의가 전기 용어 마지막입니다. 전기 용어 그동안 정말 많은 강의를 들어오셨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이제 이번 강의에서 직접 매설식 한번 저와 함께 배우고 전기 용어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직접 매설식입니다. 딱 용어에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직접 매설하겠다, 땅에 묻겠다라는 것이 딱 느껴지시죠? 케이블을 트러프 내에 시설하는 방법으로. 자, 트러프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읽어볼게요. 자, 여기에 모래를 채운 다음에 그 위를 뚜껑으로 덮어서 매설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땅이 있습니다. 자, 땅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하나 파요. 자, 파고서 여기에 트러프라는 전선을 보호하는 방호 장치를 시설을 합니다. 관 대신에. 자, PVC 관을 쓰기도 하는데, 자, 일단 트러프가 있고 여기에 케이블이 막 들어 있습니다. 지중 케이블이 들어 있어요. 자, 이 위에 여기 이렇게 모래를 덮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직접 매설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사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짧은 대신에 배선을 증설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땅에 묻혀 있으니까 증설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 여기에 기타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지는 경우에 이게 지금 손상될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매설 깊이가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요, 1.0m 이상으로 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만약에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0.6m 이상으로 시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직접 매설식이 되겠고, 직접 조명입니다. 다이렉트, 즉 직접 내리쬐다 이것이 되겠는데, 자,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대부분이 작업면에 직접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뭘 예시로 하면 될까요?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면 될까요? 그래서 적은 전력으로 높은 조도를 얻을 수가 있죠. 왜냐면은 집중해서 직접 조명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방 전체에 균일한 조도를 얻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방이 이렇게 있으면 빛이 여기만 이렇게 오는 거예요. 높은 조도로. 그쵸? 그럼 여기 주변에는 물론 빛이 가긴 가겠지만 그렇게 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방 전체의 균일한 조도를 얻는 것은 어렵다. 자, 그 다음에 차단기입니다. 차단기는 서킷 브레이커예요. 사실 요거 차단기 굉장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평상시에는 회로를 수동으로 개폐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차단기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스위치가 이렇게 토글 스위치가 있으면, 자,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리면은 전류가 흐르는 거고, 내리면 차단기가 오프되는 거라서 전류가 밑으로 흐르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회로를 수동으로 개폐를 할 수가 있고요. 이상이 발생한다면 이때 고장 전류를 자동으로 함으로써 회로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철손입니다. 철손은 변압기, 발전기, 전동기 등의 전력 기기에는 이 철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철심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을 우리가 철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철손. 자,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전류 손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초전도입니다. 초전도는 수은이나 주석, 합금 등에서 절대 온도를 0K로 접근시키면, 즉 온도를 계속 낮춰서 특정 온도 이하가 되면 전기 저항이 0으로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 비투자율, 비투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매질이 주어진 자기장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투과하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자화되는지를 나타낸 것이 투자율이 되겠는데요. 비투자율은 진공의 투자율에 비한 그 매질의 투자율을 우리가 비투자율이라고 하는데, 전기 저항이 0으로 되는 동시에 비투자율 또한 0이 되어서 완전한 반자성체가 되는 현상을 우리가 초전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반자성체의 조건은 비투자율이 0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초퍼입니다. 초퍼는 이제 현재는 잘 쓰이지는 않지만 전원을 매우 짧은 주기로 온오프 시켜 공급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에서 유래가 되었냐면, 이 초퍼라는 영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초퍼가 아주 짧게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원을 매우 짧은 주기로 끊는다, 온오프 시켜서 공급한다. 즉 초퍼 제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정전원에 응용해서, 그러니까 전원이 일정한 그 정전원에 응용해서 직류를 다른 형태의 직류로 바꾸는 그런 제어 방식을, 변환 방식을 초퍼 제어 방식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초퍼를 이 정도로만 아셔도 되고, 자,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직류를 다른 형태의 직류로 바꾸는 변환 방식이다. 자, 그 다음에 충전입니다. 충전은 우리가 휴대폰 충전도 있고요. 배터리 충전, 전동 배터리 충전 이런 거 있잖아요. 충전이라는 것은 콘덴서, 커패시터 등에서 전기를 저장하는 것을 충전이라고 하고요. 전원을 연결했을 때 극판의 전자가 이동하며 극성을 나타내는 건데, 자, 보시면은 예를 들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콘덴서가 있습니다. 커패시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결된 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플러스가 이쪽, 마이너스가 이쪽에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은 성질상 마이너스는 지금 이쪽으로 가겠죠. 왜냐면은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서로 밀어내고 플러스와 플러스 만나도 서로 밀어내죠. 자, 원래 이동하는 거는 전자, 이 마이너스가 이동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플러스가 연결된 이쪽에는 이게 자꾸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이리로 오게 되고, 여기는 반대로 이쪽에 이게 전자가 밀리니까 이렇게 밀리게 돼서 여기는 위에는 플러스, 아래에는 좀 마이너스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콘덴서가 극성을 나타내는 거, 이게 바로 충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극판 사이의 전압이 이 전원의 전압과 같아지면 요 이동이 멈추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충전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커패시터예요. 커패시터는 정전 용량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부품으로 콘덴서라고도 합니다. 자, 직류 전압을 가했을 때 전극의 전하를 요 그림과 같이 충전하고 축적하고, 교류 전압을 가하게 되면은 직류는 차단시키면서 교류 성분을 통과시켜서 전자 회로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소자 중 하나로 꼽히게 됩니다. 단위는 주로 마이크로페럿, 피코페럿을 사용하는데, 저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마이크로페럿은 얼마예요? 다시, 마이크로페럿은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되겠고요. 자, 피코페럿은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 단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밑에 컨덕턴스가 있습니다. 컨덕턴스는 뭐라고 적혀 있나요? 저항의 역수래요.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를 나타내고, 단위는 이 말발굽, 소발굽이라고 해야 되나요? 말발굽 모양 있죠? 말발굽 모양으로 하고, 이거는 옴이 뒤집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라고 있습니다. 모. 이 저항의 역수라는 것은 이거예요. 저항의 역수다. 자, 이것의 단위는 모다.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저항이 전류가 얼마나 못 흐르는지를 나타내는 거였다면, 컨덕턴스는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쿨롱의 법칙입니다. 쿨롱의 법칙은 이제 전기와 자기에서 둘 다 쓰이는 법칙이 되겠는데요. 대전된 물체끼리 접근했을 때 부호가 같은 전하는 서로 밀어낸답니다. 즉, 나와 같은 것은 밀어내고 나와 다른 것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전하가 정지하고 있을 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전하가 정지하고 있는, 즉 정전계에서 적용이 되고, 이는 자기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맛보기로 공식을 조금 적어드리면, 자, 먼저 전기에서는 F는 4파이 입실론 R 제곱의 Q1, Q2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자기에서는 F는 4파이 뮤 R 제곱의 M1, M2 자,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 자, 엡실론 요 문자 있죠? 2처럼 보이는 거, 요거는 이제 숫자 3이 이렇게 반전된 것처럼 보이죠? 자, 이거 엡실론이라고 있는데, 이 엡실론은 유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마이크로 같이 생긴 게 그리스 로마 기호로 가면은 그리스 기호로 가면 여기가 뮤로 바뀌어요. 뮤. 그러니까 단위로 오게 되면은 이제 유래돼서 마이크로라고 있는데, 기호로 가게 되면은 뮤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Q1, Q2는 전기량을 뜻하고 M1, M2는 자기량을 뜻한다. 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그런데 동일하게
둘 다 힘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뉴턴이 힘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R과 요 R은 하나는 전기에서는 전하끼리의 간격이고 자기에서는 자극끼리의 거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처럼 플롱의 법칙은 전기와 자기 둘 다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전에 이거 설명 안 드렸나요? 뮤라고만 읽었는데 이 뮤는 투자율이에요. 투자율. 자, 여기도 그냥 적어 드릴게요. 같이 유전율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이것과 이거. 자, 그다음에 키르히호프의 법칙입니다. 자, 이 히호프, 이 발음이 좀 어렵죠. 키르히호프의 법칙은 제1법칙과 2법칙이 있는데 이 1법칙은 전류의 법칙이에요. 2법칙은 전압의 법칙입니다. 자, 1법칙 볼게요. 회로 내에서 어떤 지점이든지 들어온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은 동일하다라는 건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다 그려볼까요? 자, 하나, 둘, 자, 이렇게 회로를 그렸습니다. 자, 여기 전압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전류 I가 들어갑니다. I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갈라지게 됩니다. 맞죠? 갔는데 길이 두 갈래예요. 이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이쪽으로 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요게 I1이라고 할게요. 요 밑에가 I2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I1과 I2를 더했을 때 그 값은 뭐가 나오게 되냐면 이 처음에 들어간 입력된 전류값 있죠? I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르히호프의 법칙은 여기 지점이 어디든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봐도 I1과 I2가 만나서 I가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어디에서든지 들어온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은 동일하다. 들어온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 동일하다라는 것이 1법칙이 되겠고, 자, 2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회로 속에 닫힌 경로에서, 지금처럼 닫힌 경로에서 전원의 기전력의 합은 회로 소자의 전압 강하의 합과 동일하다. 합과 동일하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회로를 이거 지우고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 12V가 있다고 해볼게요. 12V. 자, 그 다음에 여기에 4oh짜리 저항이 있어요. 4ohm. 자, 그 다음에 여기에 8oh짜리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기전력 12V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의 합과 전압 강화의 합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 강화, 이 둘의 합이 12V가 나온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 4옴, 8옴이죠. 그럼 전압은 똑같이 1대2의 비율로 분배가 돼서 여긴 4V, 여기는 8V가 걸리게 되는데, 보시면요. 각각 개개의 합은 4 더하기 8에서 12입니다. 전체 기전력의 합 또한 12V가 되는 거죠. 이처럼 각각의 회로 소자의 전압 강화의 합과 전원의 기전력은 같다라는 것이 키르히호프의 제2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괜찮으신가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토크 있네요. 토크는 돌림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돌림 힘. 이거는 이제 전기 자기학이나 전기 기기에서 많이 다뤄질 건데요. 즉, 물체를 회전시키는 원인이 되는 물리량을 우리가 토크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투과율입니다. 투과율은 어떤 물체로 평행광선이 입사했을 때, 입사광 에너지에 대해서 경계면을 투과한 빛 에너지의 B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간 거에 대한 투과된 것의 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에너지예요. 여기 포인트가 에너지. 이게 투과율이고요. 만약에 뭐 광속의 크기를 나타낸 B다라고 하는 것은 투과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둘을 섞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그렇게 된다는 점. 자, 그 다음에 파고율입니다. 파고율은 파형의 날카로움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파고율이라고 하고요. 이는 교류의 시료값에 대한 파형의 최대값의 B를 우리가 파고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파고율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값
실효값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게 뭐다? 파고율이다. 자, 그래서 이것을 조금 쉽게 외우시는 법은 고, 대, 효, 시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고, 대, 효, 시. 고대효 시. 뭔가 사람 이름 같지 않나요? 원래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 사이시옷이 없었다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였겠지만 이렇게 사이시옷이 들어가더라도 고대효만 기억하면은 파고율은 실효값에 대한 최대값의 비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파고치인데요. 파고치는 파고율이랑 조금 다르죠. 파고치는 파고값을 나타내는 것이고 교류전압 파형에서 교류전압 이렇게 될 때 파형에서 최대 순식값의 크기를 우리가 파고값이다 라고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패러데이 법칙. 자,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가. 자, 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델타 파이라고 되어 있죠. 결국 자속이 변화하는 양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삼각형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에 따른 시간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자속이 얼마나 변하는지가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법칙이다. 특히 코일에 있어서 이 법칙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된다. 여기서 이 N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은 권수예요. 코일을 감은 권수. 그 다음에 파이는 자속이고 T는 시간이에요. 자, E는 자연스럽게 기전력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처럼 권수에 비례하고 시간에 따른 자속의 비율에 기전력이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번외로 델타 파이랑 델타 T가 있잖아요. 이렇게도 써요. D 파이, DT. 자, 이렇게도 쓰거든요. 둘 다 맞는 단어니까, 맞는 식이니까 때에 따라 다르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펠티어 효과가 있습니다. 펠티어 효과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 접합부에 전류를 흘렸을 때 저번 강의에서 재백 효과가 있었는데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열을 주었을 때 열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 펠티어 효과였죠. 그쵸? 그런데 이거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 접합부에 미리 전류를 흘려주게 됩니다. 전류를 흐르게 되면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열이 발생하거나 흡수가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펠티어 효과예요. 이는 이제 전자냉장고에 주로 사용이 되는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장 퓨즈입니다. 저번 강의에서 비포장 퓨즈가 있었죠. 비포장 퓨즈와는 다르게 방출로 인해서 가스 누출이나 불꽃이 외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를 우리가 포장 퓨즈라고 봅니다. 그래서 포장도로, 비포장도로도 굉장히 그 승차감이 다르죠. 비포장도로는 울퉁불퉁하고 시끄럽고 이런데 포장도로는 진짜 누워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것도 포장 퓨즈랑 비포장 퓨즈랑 의미가 좀 비슷합니다. 비포장 퓨즈는 조금 외부에 영향을 준다면 포장 퓨즈는 외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표유부하손입니다. 표류부하손이라고도 하는데요. 철손과 동손을 제외한 전기적인 손실을 우리가 표류부하손이라고 하고요. 사실상 이게 뭐냐면 일반적인 이론적인 전손실을 계산하는 것과 실제 전손실은 어떤 차가 발생합니다. 즉 내가 계산하지 못한 값이 있다는 거죠. 그 값이 바로 표류부하손이 되는 겁니다. 즉 손실의 원천을 알 수 없는 손실들의 합이다. 근데 이거는 베어링이라든지 아니면은 베어링 그리고 뭐 각종 기기들을 떠나서 손실의 원천을 알 수 없는 그런 손실들의 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표피 효과인데요. 표피 효과는 스킨 이펙트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 같아요. 전선의 전류가 흘렀을 때 중심부보다 도체 표면에 많은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나타낸다. 자, 이거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하나, 둘, 원을 진짜 못 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시면요. 자, 하나, 이렇게 색칠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만 색칠을 할게요. 여기는 이 부분만 색칠을 하겠습니다. 자, 뭐가 다를까요? 이 뭘까요? 도너츠? 도너츠 하니까 배고파졌는데, 자, 보시면요. 자, 이게 직류예요, 직류.
이게 전선의 단면이거든요. 전선의 단면. 직류고 여기는 낮은 주파수의 교류예요. 여기 높은 주파수.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직류일 때는 어때요? 지금 이 색칠한 데가 전류가 흐르는 단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직류는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주는 대로 다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교류의 경우엔 주파수가 존재해요. 이 주파수가 존재하는데 이 표피 효과로 인해서 이 전선이 굵으면 굵을수록 이 중심부에 조금 안 흐르려는 그런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겉으로만 가려는 게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겉으로만 오려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점점점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이 표피 효과가 더 강해지게 돼요. 그래서 그만큼 이걸 침투 깊이라고 하는데 침투 깊이가 더 얕아지는 거죠. 침투 깊이가 얕아지면 표피 효과는 커지게 되는 것이 이것을 설명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류와 교류와는 이런 차이가 있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 단면을 기억하시는 것보다 자, 표피 효과라는 것은 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중심부보다 도체 표면에 많은 전류가 흐르려는 현상. 어떨 때 전선이 굵으면 굵을수록 흐르려는 현상이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풍손이에요. 풍손. 풍손은 회전기에 회전하는 부분과 도는 부분과 공기 사이의 마찰에 의한 손실을 우리가 풍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바람 풍자죠. 자, 그 다음에 플레밍의 법칙 보시겠습니다. 자, 플레밍의 법칙은 저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자력을 알아볼 때 그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플레밍의 법칙에는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왼손과 오른손이 있어요. 자, 왼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지손가락으로 자기의 방향을 가리키고요. 중지손가락으로 전류의 방향을 가리키면 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도체에 작용하는 전자력의 방향이다라는 것이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되었는데 이건 전동기에서 유효한 것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 다시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여기가 B, 여기가 I라고 했을 때 여기로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인 요게 F죠. 자, F의 방향이 이렇게 됐음을 알 수 있었죠. 자, 이것을 나타내면 F, 그리고 BI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손 법칙 보실게요.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예요. 발전기. 발전기에는 전류가 흐르죠. 근데 이 오른손 법칙은 뭐냐면 유도기전력의 방향을 알아내는 것, 즉 발전기의 전류의 방향을 알아내는 법칙이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요. 엄지손가락. 자, 여기 그림도 제가 한글로 다시 적어 드릴게요.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자, 엄지, 힘, 자, 검지, 자기 방향, 자석 밀도의 방향, 중지, 전류, 그 다음에 오른손, 엄지, 유도기전력의 방향, 유도기전력의 방향 아니죠. 도체의 운동 방향. 자, 그 다음에 검지. 검지는 자속 자개의 방향이에요. 자속 밀도. V, P. 자, 그 다음에 중지. 중지는 이제 유도기전력. E의 방향.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왼손 그리고 오른손 각각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셔야 되겠고요. 이 발전기 오른손, 그러니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같은 경우는 자장 내에 도체를 딱 놓았을 때 그 도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자장의 방향을 통해서 발전기에 유도되는 그 전류를 발전기 유도기 전력의 방향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꼭 외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피뢰기입니다. 피뢰기는 뇌서지로 인한 이상전압이 발생했을 때 대지의 방전에서 기기의 절연 파괴를 방지하는 것. 그래서
뇌 벼락이 내리칠 때 피르기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뇌서지에 의한 충격 전압, 충격 전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을 밖으로 빼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데 그것을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피해를 당하더라도 빨리 해소를 시켜내야 되는 것이 이 피르기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는 필터예요. 필터 보시면요. 콘덴서 및 코일을 조립해서 만든 회로로 고주파 통과 필터, 저주파 통과 필터, 대역 통과 필터 등이 있다고 했는데요. 콘덴서 및 코일은 여기 C와 L이잖아요. 자, 그리고 고주파 통과 필터는 높은 주파수의 신호만 통과시킨다는 그런 필터가 되겠고, 자, 저주파 통과는 어떤 특정 이하의 값만 통과시키는 거. 그 다음에 대역 통과는 어떤 특정 구간 내에 주파수를 가진 그런 신호만 통과시키는 필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필터의 정의가 되겠고요. 전기에서.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회전자네요. 회전자. 단어 벌써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전기 용어 끝났어요. 회전자, 로터인데요. 회전기 또는 장치의 회전부로 전동기나 발전기 등에서 회전 동작을 맡는 부분이 이 회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히스테리시스손. 히스테리시스손은 철심의 교류 전류를 흘리고요. 가해지는 자화력의 방향을 주기적으로 변화시킨대요. 그러니까 힘의 방향을 주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변화시키게 되면은 그 철심에서 열이 발생하는데 이와 같은 손실을 우리가 히스테리시스손이라고 한다. 교재 보시면요. 철심을 사용한 코일에 교류 전류를 흘리면 이 철심의 히스테리시스 루프 면적 나중에 배울 것인데, 자, 이 면적에 비례하는 양의 에너지를 잃게 되는데 이 에너지를 히스테리시스손이라고 하고, 자, 이것과 일맥상통한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기 용어 히스테리시스손까지 잘 맞춰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조금 친해진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이 친해진 느낌을 토대로 나중에 끝까지 공부 합격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밀고 나아가셔야 되고,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나요? 다시 보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공부하시다가 오셔도 되고, 아니면 다산에듀 홈페이지에 전기 용어 사전을 찾아보셔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가 기호와 단위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